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영어나 건강이나 의학 이야기가 아니라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한번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여기까지 이제 살면서 나름 가방 끈 길게 공부했던 사람인데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공부를 하게 됐고 이런 공부 방법으로 공부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하게 된 이유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이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자기 개발은 결국 공부라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문이 무엇이든 간에 영어 공부든 무슨 전문서적 공부든 마찬가지로 결국 학문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는데요. 이 학문을 공부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쵸? 노력과 시간과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24시간이라고 하는 유한 자원 아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동등함을 누립니다. 그렇죠? 누구는 그 24시간을 잠을 많이 자는 데 쓰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거나 어떤 사람은 책을 읽거나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거나 어떤 사람들은 많이 운동하는 데 씁니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건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을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어떠한 항목에서 시간을 빼서 줄여서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는 데 더 많이 써야 공부를 잘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학생들이라면 아침 8시 반에 등교를 해서 하교 시간까지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합니다. 그럼 차이는 뭘 만들까요?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이 좋지 못해서 저 밑에 깔리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차이가 뭐냐? 아마 학교 후에 누구는 또 공부를 더 할 것 같아요. 그런 차이를 다 각설하고 똑같아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차이를 만들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머리가 좋고 나쁨의 차이겠죠. 맞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런 조건도 또 배제하기로 해요, 우리.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머리가 좋아야 된다. 이거는 당연하지만 그런 걸 제외했을 때 그럼 나머지 거는 뭐냐? 절대적인 시간이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바로 공부의 질이 될 겁니다. 핵심은 공부의 질입니다. 자, 공부의 질과 양이 있다고 칩시다. 24시간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공부의 질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질이 나빠서,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수업을 들어도 질적인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성과가 덜 날 겁니다. 이것도 당연한 소리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집중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 애들이 그렇다면 좀 더 집중력이 좋고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당연히 질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요? 맞는 소리죠.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럴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양적인 거. 제가 versus라고 쳤죠? versus. 질과 양이 있다면 항상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본인에게 물어보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러면 나는 도저히 공부 잘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적인 공부 방법이죠. 내가 만약에 정말로 질적인 거에서 따라잡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양을 늘리셔야 됩니다. 흔히 예체능을 예로 들죠. 저도 예체능을 했지만 체육을 했던 사람으로서 절대적인 측면에서 예체능은 재능이 90% 이상의 성과를 좌우합니다. 과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력이요? 노력은 예체능에 있어서는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죠. 선천적으로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키가 커야 되고 피지컬이 좋아야 됩니다. 민첩해야 되고 그렇죠? 점프력이 좋거나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런 경우가 더 많죠. 마찬가지로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도 잠깐만 해도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걸작을 그려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결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좋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예체능의 분야에 있어서는 머리가 좋고 집중력이 좋으냐가 문제가 아닌 거죠. 이미 재능이라는 another level의 측면에서 순위가 갈리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그럼 재능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공부는 양의 질적에서 떨어지고 재능이라는 측면에서 나는 떨어져. 그렇다면 세상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정말 없을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양입니다. 흔하게 공부를 꽤나 한다는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었고요. 공부를 잘하려면 센스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엉덩이 무거워야 돼.
이게 뭘까요? 노력이죠. 진득하게 오래 할 수 있는 노력, 끈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각설하고 엉덩이가 무겁고 재능이 지린이 어떻고 이런 걸 다 각설하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양입니다. 결국 양이란 것 자체가 엉덩이가 무거운 거하고 연관이 있기는 해요. 어느 정도. 자, 이 양이 뭐냐면 재능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예체능이 있어서 만약에 그림을 예를 들죠. 아주 우수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림을 하루에 하나만 그려도 된다고 쳐봐요. 이제 예고나 예술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입시적인 측면에서 그림을 한 장만 그려도 이 사람은 주위에 찬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죠? 양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나에게 질적인 측면도 없고 재능도 없으면 최소한 노력과 끈기, 즉 엉덩이가 무거운 이 양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루에 10장, 100장 그리는 겁니다. 그 노력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재능과 질을 다 따라잡게 됩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저도 어딘가에서 들은 말이지만 이것은 꽤나 정확한 말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했고 저는 의사가 되기까지 저는 전공이 체육이었어요. 체육이었는데 대학교 때 전공이 체육이었는데 정말 생물 수업 한번 들어본 적 없고 화학 수업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전공생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죠.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과 끈기, 즉 절대적인 양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제 깨어있는 시간부터 자는 시간까지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남들이 공부를 잘하는 전공생들이 하루 7시간, 8시간 한다? 그럼 나는 그 2배인 16시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스탑워치를 맞춰놓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몸이 아프지 않은 다음에야 그 어떤 엑스큐즈도 되지 않고 하는 거죠. 양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접근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 확률이, 경쟁률이 1000대 1이라더라. 10,000대 1이라더라. 혹은 그 이상이더라. 그런데 내가 될 수 있을까? 자기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의문은 당연한 거고 건전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이 자기 의문이 반복되면 자기에 대한 불확신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공부 성과가 나질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날 믿어주겠습니까? 본인은 본인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죽어도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 1000명 중에 1명이 내가 되지 말한 법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양적인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당신이 원하는 걸 득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1등만 생존하는 건 아니에요. 꼭 1등만 생존하는 건 아니라는 게 꼭 포인트죠.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득하기 위해서 내가 공무원이면 공무원, 소방공무원이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이면 경찰공무원 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과목들, 공부나 신체적인 조건들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내가 양적으로 승부를 볼 수만 있다면 피지컬이 안 되고 머리가 나빠도 재능이 없어도 결국에는 그들과 동등해질 겁니다. 끈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럼 공부를 어떤 식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릴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1800년대 나온 거예요. 1800년대 거의 말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1800년대 어쨌든 한 90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이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 망각곡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영어로는 forgetting curve라는 거예요. forgetting curve. 이게 기억의 망각곡선이라는 건데 이 사람이 실험을 진행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외울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내가 그날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잊어먹어 버리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만든 건데요. 이게 정말 독특하고 유일한 기억에 대한 망각에 대한 이론입니다. 정말 유명한 거죠. 그 사람은 생전에 어쨌든 이 곡선을
잊어버리는 거에 방점을 찍지 말고 얼마나 내가 기억을 보유하고 있는가라고 해서 뭐 보유곡선이라고도 불렀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망각곡선으로 더 잘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학습 이론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뭐냐 하면 내가 처음에 배운 게 있다 쳐요. 근데 나는 이 단어로 배울 의지가 없습니다. 없었다고 쳤을 때 그냥 대충 외우는 거예요. 대충 듣거나. 그랬을 때 얼마나 내가 처음에 딱 들었던 이 순간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망각을 해가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내 머리의 뇌가 해마가 얼마나 단기 기억을 빠르게 잊어버려 가는지에 대한 곡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20분만 지나도요. 거의 뭐 60%, 50에서 60%로 떨어지고요. 만약에 진짜 1시간 그리고 하루 정도가 되면 거의 33%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배웠던 것에 하루만 지나도 1일만 지나도 배웠던 것에 3분의 1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한 달이 지났다고 치면 30일 정도가 지나면 거의 20%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편차가 크죠. 그렇다면 인간은 전부 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건가? 맞아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거를 효과적으로 교육학에서 이 망각의 기억 곡선을 역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망각을 조금씩 올릴 수는 없을까? 개량할 수는 없을까? 내 잊어버린 속도를 조절해서 더 오래 기억하는 없을까?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 꼭 중요합니다. 이게 공부에 반드시 학습에 쓰여야 되는 이론입니다. 반복. 저 역시도 이 반복으로 굉장히 재미를 톡톡히 본 사람인데요. 무슨 시험을 준비하거나 뭐 제가 한때 영어 강사로 이제 한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뭐 토익도 가르치고 토플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무원 영어도 가르치고 편입 영어도 해본 적이 있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반복이란 걸 학생들한테 영어 단어나 이 문법을 주입할 때 항상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 반복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보십시오. 1시간만 지나도 20분에서 1시간만 지나도 이렇게 뚝뚝뚝 떨어진단다. 그러면 그날 자기 전에 이 3분의 1이 되기 전에 공부를 한 직후에 한 1시간 안에 또 반복을 해주고요. 그 하루가 가기 전에 아침에 배웠던 거라면 자기 직전에 또 한 번 더 반복해주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7일 지났을 때 한 번 반복해주고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또 한 번 반복해주고 그리고 또 4주가 지났을 때 한 번 반복해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최소한 5번에서 6번 정도 반복을 거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억이 살아야 되는 것을 직전에 한 번만 반복해주면 기억력이 다시 튑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반복을 해주니까 또 올라가겠죠. 또 떨어집니다. 또 올라가고 또 떨어져.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런데 미세하게도 여기 올라가는 이 정점이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경감됩니다. 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반복을 이렇게 6번 하면 결국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장기 기억은 바로 뇌의 전두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얼마나 해야지 이 엄마, 아빠 단어를 기억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애를 안 키워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학제에 따라 분분하지만 아마 수백에서 수천 번은 듣고 따라 했을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이라는 게 근육의 운동하고 비슷한 거예요. 영어 발음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영어 발음에 대한 이런 자음이나 모음에 대한 훈련을 accent이나 아니면 pronunciation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혀도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R, L 사운드를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발음이 되죠. 그 단어만 봐도 스펠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스펠링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다라는 게 떠오르는 거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몸이 기억해서 근육이 해내는 겁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단기 기억은 뇌 해마에서 저장이 됩니다. 해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측두엽에 있는 해마에 기억됐다가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장기 기억, 이거는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반복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뇌 전두엽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반복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공무원 시험 교재에서 어떤 걸 공부했어. 그러면 자기 직전에 최소한 1시간 뒤에 또 공부하면 좋은데 잠깐이라도 훑어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그날 자기 전에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일이나 여기서는 일주일로 제가 잡았지만 더 세분화시켜도 됩니다. 자, 공부 직후 1일, 3일, 7일, 14일, 28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대충 이 정도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럼 한 달 안에 몇 번을 보는 거죠? 최소 같은 걸 6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뇌가 그런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이게 뉴런, 뇌가 이렇게 고리가 이제 문이 열립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고 두꺼워지고 하면서 장기 기억을 가는 통로, 전뇌로 가서 영원히 엄마 아빠를 잊어버리지 않듯이 그런 단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학습 이론에 있어서는 이 망각의 기억 곡선, 망각 곡선이 굉장히 중요한, 즉 보유 곡선이라고 됐죠. 내가 기억을 얼마나 보유하게 될지에 방점을 찍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서 공부의 질적인 측면을 높이시면 제일 좋고요. 당연한 겁니다. 이 질적인 걸 높이려면 당연히 여러 가지가 성현돼야 될 겁니다. 잡다한 것들을 내 시야에서 치우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집중력을 가져다 주는 것들. 만약에 저희 세대 때는 MC 스퀘어였는데 뇌파를 이렇게 얘기해서, 그쵸? 이렇게 편안함을 느낀다든지. 요즘은 ASMR이 뜨고 있죠. 백색 소음이라든지, 일부러 카페에 나가서 공부한다든지, 그것도 다 백색 소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우리 뇌의 기억력을,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질을 높여주는 방법,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한다든지, ergonomic한, 그러니까 공부하기에 최적화된 의자를 산다든지, 책상을 산다든지, 자세를 교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공부의 질과 연관된 거죠. 그렇죠. 재능은 공부의 별개입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상위 1%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 99%는 그러면 공부하면 안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이 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이 안 된다면 양으로 하는 겁니다. 양이 되면 좋고, 양이 안 된다면 질을 끌어올려야 되고, 아니면 이 둘을 다 끌어올려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최상이겠죠. 질이 안 되면 양으로라도 해라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양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엉덩이가 무겁지 못한 노력이 부족한 결과이기 때문에 남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본인을 탓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하루 걸러서 하루, 그러니까 그런 걸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작심삼일을 바라보는 이런 것도 이제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나는 맨날 이제 내가 공부만 하면 3번으로 하죠. 그러면 작심삼일에 대한 견해.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작심삼일에 대한 그런 공부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는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니? 하루 공부하고 하루 자고 쉬고 술 마시고 또 퍼즐러 잘 거면 왜 공부해? 포기해. 주위로부터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니면 자기 성찰이 꽤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 점검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반성을 하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면 나는 너무 정말 한심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을까?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을까? 자괴감이 오죠. 하루를 하고 하루를 쉬고 하루를 하고 하루 쉬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들을 디스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진득하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남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작심삼일에 대한 견해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학창시절 때 배웠대 작심삼일이 나쁘다고 배웁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현대를 살면서 학교를 벗어나서 사회에 뛰어들어 보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만큼 작심삼일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왜 나쁘죠? 그 누군가는 공부를 시도조차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시도를 했단 말이죠. 그 자체로만 해도 당신은 칭찬받을 수 있고 칭찬받기에 충분하신 분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지를 갖고, 하루면 어떻습니까? 남들은 그 하루도 1년에 쓰지 않는데.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공부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를 바라봤을 때는 작심삼일 하십시오. 3일 공부하고 하루든 이틀이든 놓으십시오.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작심삼일을 또 하는 겁니다. 또 쉬세요. 그 다음에 또 3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을 하게 되면 결국 한 달에 한 3번만 했다고 치죠. 9일. 최소 9일은 공부하신 거네요. 한 달에 9일이 적을까요? 아니요. 적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피치가 오르기 전까지는 작심삼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나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아니면 집중력을 가지고 양적으로 내가 끈기가 있어서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모님의 설득해서 내가 홍보 공부할 거니까 1년만 서포트해달라. 정말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의지만으로 되는 동물이 아닌데, 내가 해왔던 관성이란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게 바로 관성에 대한 공부에 대한 견해인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얘기 드리자면 여기까지인데 사람이란 게 그 관성, 해오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평생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시험에 대해서 진득하게 공부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어를 바꿔서 공부하는 모드로 변한다?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름칠을 해 나갈 때까지 당연히 작심삼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연한 거고요. 이거 자체로 본인들을 디스하거나 본인 스스로 그렇게 끊임없는 자아 파괴적인 이렇게 수렁으로 빠져드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러면 자괴감을 낳고 자기 패배감을 낳고 그러면 결국에 올라갈 수 있는 나무도 못 오르는 지경에 오릅니다. 운동선수들,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본인 머리로. 기록을 위해서, 승부를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이걸 들 수 있다. 끊임없이 엘리트 선수들은 땀을 훈련장에서 흘리고요. 저는 그걸 직접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훈련을 해서 어떻게 국가대표 되는지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가 작심삼일 다 뛰어넘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자기 확신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못 들어도 다음에 들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자면서까지. 깨어있는 시간에는 훈련하고 잠자는 그 순간까지 기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기록은 깨져요. 공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본인이 본인을 확신하지 못하시면요, 남들은요, 확신이 아니라 절망감을 주실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세상에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부모밖에 없어요. 형제, 자매, 심지어 친척들도 때때로는 시기 질투를 한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공부라든지 아니면 내가 꼭 살면서 내 꿈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이 공부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시는 분들, 우연찮게 제 영상을 보는 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복제를 해야 되지만 자기 복제를 넘어서서 뭔가 내가 남들을 뛰어넘을 만큼 이뤄야 되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 부인할 수는 없지만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본인을 이기는 그 길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요. 그날 내가 하루 정한 양을 세웠으면 반드시 해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극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작심삼일 해도 괜찮아요. 3일 동안 내가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하루 이틀 쉬세요. 괜찮아. 그게 페이스가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습관이 될 때까지 익숙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면 기꺼이 유쾌한 마음으로 쉬고 이렇게 본인을 놔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준비하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입시를 준비하든 분명히 승리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엔 2부작으로 또 한번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면, 마인드셋을 이렇게 하면 좋은지, 그런 거와 그리고 공부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 견해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늦은 밤이지만 이곳은 좀 늦은 밤이긴 한데 건강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